민법이 법이고 법이다 보니까 일반인이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진도가 나는 가장 큰 게 의미를 모르는 게 용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더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한번 쫙 중요한 걸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민법을 보는데 민법이란 거기 보면 사인간이라는 건 개인과 개인 사이 말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걸 흔히 민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 사이니까 민법은 사법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제가 공법이라 했습니다. 국가와 개인 사이. 그래서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니까 사법에 해당됩니다. 이 생활관계는 크게 나눠보면 그게 뜻이 친족관계가 뭐라고 했고 상속관계 되겠습니까? 그래서 생활 거래관계 플러스 뭐가 있다고? 친상속관계. 거래관계가 있고 친상속관계가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들하는 건 역시 뭐라고? 거래관계, 물건과 채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개인과 개인은 원칙적으로 개인과 개인 사이는 남이 관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개인 간의 의사와 법률에서 형성된다. 이 개인과 개인 간은 원래 당사자끼리 개인 의사에서 법률 관계가 규율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뒤에 크게 보면 계약자의 원칙 이런 게 지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날 공부할 때 생활관계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공동생활을 해야 된다. 그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 간에 알력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분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준칙이 있습니다. 그 준칙 중에서 지켜야 될 준칙을 다른 말로 뭐란다? 규범이라 그런다 했지 않습니까? 이 규범에 해당되는 게 이제 종교 규범도 있고 도덕 규범도 있을 것이고 관습도 있고 뭐도 있다?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로서 맺어진 규범을 법률관계라고 하고 법이 아닌 다른 규범으로 맺어진 관계를 인간관계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를 규제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크게 보면 인간관계도 있고 뭐도 있다? 법률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뭘 본다? 법률관계를 보죠. 그래서 2번 법 규범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라 그러고 법률관계란 결국 무슨 관계를 했죠? 권리, 의무관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민법은 개인과 개인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법 이렇게 말했을 때 그냥 민법 그럼 우리가 몇 조 이야기하죠? 이렇게 민법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1조부터 1118조라는 조문이 있죠. 요런 민법을 형식적 민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형식적 민법이란 우리가 흔히 민법 제1조, 2조 하는 거 법전으로 되어 있는 걸 형식적 민법이라고 하고 실질적 민법은 그 민법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 규율하는 모든 법을 다 뭐란다? 실질적 민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꼭 법조문만 민법이라 그런 게 아니고 개인과 개인 사이의 규율에 가는 것 그걸 다 넓게 봐서는 무슨 법이라 그런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적 활동에 따른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법. 그럼 이거는 꼭 민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상법에도 민법적인 이야기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형식적에 따지지 않고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법을 다 합해서 뭘 한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뭘 본다? 형식적 의미의 민법을 보는 거죠. 196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법이랍니다. 자, 다음에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 그러면 민법전을 말합니다. 법전을 말하는 것이고 실질적 그러면 그건 법전과 관계 없이 그냥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에 가는 것 다 민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는데 거기 있듯이 특정한 사람이나 아니면 장소 혹은 범위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이 일반법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에 가는 것이라 했죠.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 권리 의무에 관한 법을 우리가 민법이라 그랬지 사법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법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 민법입니다. 그럼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
권리의무에 관한 것인데 봐봐요. 우리 민법에 임대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공부했죠? 임대차입니다. 사용 수익하고 차임 지급하는데 이 민법 임대차는 첫 번째 외국인이 임대차 하더라도 적용되게 안 되게? 됩니다. 국내인만 아니고 외국인이 임대차 할 때라도 이 법 적용됩니다. 그럼 임대차 하는 목적물이 동산도 있을 것이도 뭐도 있다? 부동산이 있겠죠. 동산 임대차도 적용되게 안 되게? 됩니다. 부동산 임대차도 적용되게 안 되게? 됩니다. 그 부동산도 토지도 있고 뭐가 있다? 건물도 있겠죠. 모두 적용되게 안 되게? 됩니다. 이렇게 특정한 장소나 사람, 물건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이 뭐라고? 일반법입니다. 그럼 우리 민법은 무슨 법입니까? 일반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임대차 중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요것도 임대차는 임대차죠. 그럼 요 법은 오로지 어디에만 적용된다? 주거용 건물에만 적용됩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람, 특별한 물건, 특별한 장소에만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민법은 일반법이다, 특별법이다? 일반법입니다. 자, 그럼 봅니다. 우리 민법은 모든 사람,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된다. 민법은 무슨 법이라 했죠? 일반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일반법이다. 그럼 민법에도 임대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어디에만 적용된다고? 주거용 건물에만 적용됩니다. 모두 다 적용되지 않으니까 뭐라고? 특별법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민법에 임대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걸 따로 만들었냐? 다른 임대차와는 달리 이 주택임대차는 민법과 다르게 규제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걸 만드는 겁니다. 만일 똑같은 내용 같으면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법 임대차나 주택 임대차 내용이 똑같으면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다르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컨대 주택 임대차 할 경우 차임을 2기 연체했어요. 차임을 2기 연체했다. 그러면 흔히 세입자가 월세를 2번 밀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2기 연차면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2기 연차면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없어요. 그 규정 없습니다. 없더라도 2기 연차면 해지할 수 있다는 문제가 나오면 맞다 그래야 돼요. 왜 그럼 법조문도 없는데 그러냐? 민법에 뭐가 적혀 있다고? 2기 연차면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민법과 특별법 내용이 똑같죠? 그럼 내용이 똑같으면 특별법에 따로 규정한다 안 한다? 안 하면 내용이 똑같은데 말로 법을 규정합니까? 그래서 같은 내용은 규정을 안 해요. 다른 것만 규정을 합니다. 그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로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 적용된다? 일반법. 그래서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지만 특별법에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 적용된다? 일반법 적용됩니다. 그래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우선 원칙이라는 것은 그 특별법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특별법과 일반법이 다를 때는 뭐가 먼저 적용되고 특별법 먼저 적용되지만 그 특별법에 규정이 없으면 뭐라고? 일반법 적용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찾아보고 없으면 뭘 적용한다? 민법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민법은 모든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에 관한 것, 권리 의무에 관한 것이 다 적용되는 게 민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두 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이 일어나면 다 뭐 적용된 게? 민법에 적용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 해서 꼭 뭐라고? 특별법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규정이 없으면 네, 민법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특별법과 일반법을 조금 더 볼 것 같으면 사법에는 여러분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 권리 의무에 관한 법을 사법이라는데 사법은 민법도 있고 뭐도 있냐? 상법도 있고 그래요.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민법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일반법이라 했죠? 맞습니다. 일반법 맞아요. 근데 상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상인에게만 적용되니까 농부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럼 요거는 특별히 상인에게만 적용되니까 무슨 법이다? 이게 상법은 특별법이죠. 맞습니까?
근데 수많은 상인 중에서 중개업, 그 중에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사는 사람들은 무슨 법 적용받을까요? 공인중개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개법, 여러분 공인중개사법이라고 줄여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이거는 모든 상인에게 적용됩니까? 공인중개사 등 중개업 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까? 그럼 이 사람은 이게 무슨 법입니까? 특별법이죠. 근데 그 공인중개사법을 딱 보니까 법 조문이 없어. 없으면 뭐가 적용되게? 상법. 그럼 이 상법은 모든 상인에게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되겠죠? 그럼 상인의 입장에서는 이 상법이 무슨 법이다? 일반법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럼 상인으로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법이라고? 일반법. 그럼 공인중개사법은 상법의 무슨 법? 특별법. 그럼 지금 이 상법은 민법으로 봤을 때는 무슨 법이지만? 특별법이지만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무슨 법? 일반법입니다. 왜냐? 모든 상인에게는 다 적용되니까. 따라서 특별법, 일반법은 상대적인 개념이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법은 민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이지만 다른 개별적으로는 봤을 때는 무슨 법이다? 일반법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모든 상인에게 다 적용되니까. 그 상인도 또 무슨 상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법이 또 다양하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상대적인 개념이란 말이 있죠. 예, 그 말입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실체법과 절차법이 있는데, 자, 방금 권리 의무에 관한 것, 그걸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의 관계라 그러는데,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는 걸 정하는 법을 실체법이라고 그래요. 되겠습니까? 실체법이란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고, 근데 권리 의무가 있을 때 이걸 실현한 절차에 관한 법을 절차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똑같이 예를 들었을 때 보면, 자, 갑의 주택에 을이 임차인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임차인이, 임차권자가 주택에 들어오면서 입주와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이렇게 입주와 전입 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항력이 있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를 때 을에게는 뭐가 있다? 대항력이라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뭘 받아갈 수 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권리가 있다고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럼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는 걸 규정한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을은 이런 권리를 가지죠. 대항력도 있고 뭐도 있다? 우선 변제권도 있습니다. 분명히 권리가 있죠. 권리가 있는데 이 건물이 경매가 되었어요. 그럼 경락대금 나오겠죠? 경락대금 나올 때 이 을은 이 경락대금에서 뭘 받아갈 수 있습니까?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죠? 분명히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매가 됐는데 배당을 하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 나에게 권리가 있으니까 나당 배당해 주겠지. 가만히 있었죠? 배당에 참가 안 했죠? 안 하면 을에게 배당 안 해줍니다. 분명히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습니다. 그건 배당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나에게 우선 변제권인데 왜 안 줍니까? 늦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못 받습니다. 왜냐? 너에게 그 권리가 있더라도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배당 참가라는 뭐 해야 된다?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이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럼 이 배당 참가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 있겠죠? 민사 집행법이 있습니다. 그런 법은 무슨 법이라 그런다고? 절차법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송법이 있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집행법 이런 겁니다. 이런 아무리 권리가 있더라도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내 권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나와 있듯이 권리 의무를 실현한 절차에 관한 법이 뭐라고? 절차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일단 주택임대차 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런 법은 실체법입니다. 되겠습니까? 우선 변제적 효력이 발생한다. 두 번째, 그런데 민사집행법에 따라 뭘 해야 된다고?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돈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그게 무슨 법? 절차법입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 이런 건 절차법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뭐가 있는데 권리가 있는데 이걸 뭘 못 받아서 절차를 몰라서 권리 구제 못 받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것도 돈 타먹을 수 있는데도 못 타먹는 이유가 권리가 없어서 못 타먹는 게 아니고 너무 복잡한 절차가 있으면 그걸 못해서 못 타먹는 게 맞지 않습니까? 뭘 하나 신청하더라도 병원에 가서라도 뭐 보험에 가입할 때는 뭐라고? 잘 가입하면 돈 나올 것 같죠? 실제로 다치가 돈 탈달라고 하면 그 절차가 뭐라고? 복잡하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게 귀찮아서 뭐라고? 안 타먹냐고. 그 실손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어디 가기만 하면 돈 다 줄 같이 보험회사 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게 안 그렇다니까. 가만히 보면 또 뭐라고? 10,000원 이상 나와야만이 뭐라고? 돈 주고 그렇죠. 약값 다 나온다 그랬잖아. 안 나온다니까. 약값이 얼마 이상 돼야 된다고? 5,000원이면 10,000원, 아니면 5,000원, 10,000원 이렇게 돼야 돼. 그 이상 돼야 되고, 그것도 증명할 수 있는 걸 가져가야 된다고? 서류당을. 그게 절차에 가는 거라고. 권리가 있지만 못 찾아보는 게 굉장히 많다니까. 그런 겁니다. 그게 절차법과 실체법 이렇게 나눠집니다. 민법은 무슨 법이다? 원칙적으로는 실체법입니다. 누구에게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는 걸 정하는 법입니다. 정하는 법.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실체법입니다. 다음에 권리의 객체가 있는데 권리의 객체는 물건이 권리의 객체가 원칙입니다. 물건이란 그게 뜻이 유체물. 유체란 건 몸이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전기 미터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결국은 유체물만 되는 게 아니고 자연력도 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깨서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그래도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전기 사고 팝니까? 안 팝니까? 사고 팔잖아요. 그래서 자연력도 관리할 수 있으면 물건으로 봅니다.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물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기, 전파도 사고 팝니까? 안 팝니까? 그 이번에 뭐 전파 몇 헬저 그 막 경쟁 붙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관리할 수 있으면 다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자, 그럼 물건은 다시 뭐로 나누느냐? 크게 뭐로 나눈다?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눕니다. 그럼 부동산은 뭘 부동산이라고 한다? 토지 및 정착물을 뭐라고?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플러스 뭐라고? 정착물. 이걸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동산 외의 거는 다 뭐라 그런다?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동산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토지. 그리고 정착물. 정착물은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돼서 쉽게 해체할 수 없는 걸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견고하게 부착돼서 쉽게 해체할 수 없는 거. 그 정착물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건물이죠. 건물은 딱 정착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건물이 대표적인 뭐라고? 부동산이에요. 그 외에 수목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있죠. 그 외에 담장입니다. 담장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라고? 부동산이에요. 교량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다리 말입니다. 이게 다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담장을 보고 동산이네 그러면 안 됩니다. 부동산입니다. 수목을 보고 동산이네 그러면 수목이 움직입니까? 이 동자라는 게 뭐라고? 움직일 동자라니까. 그러니까 동산이 아니죠. 부동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토지를 땡길 때 딸려오는 것은 전부 다 부동산이에요. 정착물이니까. 토지를 당길 때 딸려오는 것은 정착물은 다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부동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동산 중에서 건물만은 뭐라고?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을 봅니다.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을 봅니다. 그럼 나머지 부동산은 뭐로 본다? 토지와 같은 거로 봅니다. 토지의 구성분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부동산인데 토지와 별개가 아니고 뭐라고? 그냥 토지에 포함되어 있는 부동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이 담장만 따로 살 수 있게 없게. 담장을 살려면 뭘 사야 된다고? 토지를 매수해야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왜냐고? 담장은 토지의 구성부분은 따로 별개의 것을 보지 않습니다. 나무도 살려면 원칙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 토지를 매수해야 돼요. 살아있는 채로 나무를 사기 위해서는. 그런데 건물은 토지와는 뭐라고?
별개입니다. 요 건물만 매수할 수 있게 없게 있다니까.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것입니다. 그럼 갑이 토지를 을에게 매매한다. 그러면 그 매수인은 건물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죠. 토지와는 별개의 것이라니까 뭘 취득한다? 수목, 교량, 담장 다 을 소유로 되는 겁니다. 왜냐? 이 나머지 것은 다 뭐로 취급한다고?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요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지만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을 본다 했죠. 근데 이 수목도 별개로 거래할 수가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수목도 워낙 가치가 크니까. 그래서 원칙은 뭐지만 토지의 구성 부분이지만 외적으로 요 수목도 건물과 같이 별개의 부동산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임목 등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명인방법이라는 걸 갖추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토지와는 뭐로 본다? 별개의 부동산을 봅니다. 외입니다. 원칙은 아니고 뭐라고? 외적으로 이 두 가지를 갖추게 되면 토지와는 완전히 별개의 부동산을 봅니다. 그래서 임목 등기하면 됩니다. 임목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임목 등기를 하면 토지와는 별개를 볼 것이고 명인방법을 갖춰도 됩니다. 명인방법이란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 밝을 명자, 인식할 인자니까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방법으로 이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똑같은 건 아닌데 등산을 가다 보면 갑자기 어느 그 등산로에 가보면 나무가 전부 다 노건으로 한 두 개씩 이렇게 쭉 묶어진 게 있습니다. 한 두 개 나무마다 이렇게 노건인데 그 나무 전체가 산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나갈 때 어머나 이 나무에는 왜 노건이 묶여져 있지? 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명인이에요. 거기 명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산 밑에 가보면 팻말이 나와 있어요. 팻말이 뭐라 되어 있냐면 수종, 그리고 본수 몇 개 이렇게 되어 있고 소유자 김갑돌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딱 공시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 있던 나무 전체가 누구 거라고? 김갑돌기 됩니다.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을 봅니다. 요걸 무슨 방법이라 한다? 명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남에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노건이 안 되면 가끔 가다 보면 나무 위에 두 나무나 한 나무마다 이렇게 하얀 페인트가 이렇게 쭉 칠한 게 있어요. 그게 지금 남이 보면 어머나 왜 페인트가 있네? 인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명인 방법이라고.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 그러면 그게 남이 인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럼 거기 밑에 산 밑에 뭘 쓰면 된다? 팻말을 붙이고 내 거라고 쓰면 됩니다. 그게 명인 방법이다 이 말이다. 특별히 옛날에는 이렇게 나무를 깎아가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밑에 대표적인 게 또 잎도 선멸하고 예컨대 봄에 가을에 뭐가 나타나느냐? 사가 나옵니다. 근데 사가를 농장주는 갑입니다. 근데 이 사과는 봄에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옵니다. 뭐냐? 가을에 열리는 사과를 나에게 미리 팔아가고 옵니다. 이게 대부분 밭대기 장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미리 뭐라고? 봄에 뭘 달리기 전에 과일이 달리기 전에 매금합니다. 그럼 이 갑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시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가격에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원래 사과가 만일 가격이 뜰 것이다. 그럼 사과 농장에 가서 미리 사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사면 사과 달리겠죠? 요 사과는 누구 거라고? 갑기 아니고 매수했던 예컨대 비 같은 비 겁니다. 그럼 사과는 원래는 토지의 구성 부분이죠. 나무니까. 그렇지만 요것만 뭐라고? 비거로 만듭니다. 그럼 비거로 만든다는 표시가 없잖아. 그럼 나중에 이 값이 다른 사람 매각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포남보나 이 농장 주변에 뭐가 있다? 울타리가 있어요. 그리고 울타리 오른쪽 입구에 딱 들어가면 포남보나 이렇게 양철로 철판 나와 있어요. 그 철판에 보면 여기도 많습니다. 본수, 사과 얼쭉 쭉쭉 돼 있고 소유자, 누구 이름 딱 적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뭐만? 요 과일만 딱 피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방법? 명인 방법이에요. 남들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울타리를 치고 팻말이 있잖아. 어머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울타리가 쳐져 있네. 어머나 누구 거네. 이게 명인 방법이라고. 이게 무의분리 과실입니다. 과실을 분리하기 전에 무슨 방법을 갖춰서? 명인 방법을 갖춰서 사고 파는 겁니다. 그렇게 이 수목은 원래는 토지의 구성 부분인데 워낙 수목을 토지와 별개로 거래할 욕구가 있으니까 만든 방법이 뭐라고?
명인방법과 임목등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로 거래 객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토지는 부동산이다 아니다? 맞습니다. 토지 땡기면 다 오는 것도 부동산인 게 아니게? 다입니다. 그 중에서 뭐만은? 건물만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을 봅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권이 누구에 있냐 물어볼 때 토지를 보면 돼, 안 돼? 토지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나무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신축한 자가 소유권을 지도합니다.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주물과 종물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구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 물건을 부속한다. 그럼 결국은 다 같은 사람 겁니다. 그렇죠. 물건의 소유자가 자기 물건을 부착시키니까. 그래서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구하기 위해서, 상용은 계속적으로 제공되는 걸 말합니다. 늘 사용하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늘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물건을 뭐한다? 부속시킵니다. 이럴 때 그 부속시키는 물건을 종물, 그 물건을 뭐란다? 주물 그럽니다. 그래서 예컨대 나룻배가 있어요. 이게 옛날 이야기죠. 나룻배 이게 뭐라고? 주물입니다. 이 나룻배에 뭘 걸친다? 이 노는 나룻배를 늘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나룻배에 부착시킨 노가 뭐라고? 부속물이에요. 주물, 부속물 이렇게 말합니다. 주물, 종물 이렇게 말합니다. 자물쇠가 있으면 뭐가 있다? 열쇠. 농가에 있는 광을, 광은 창고를 말합니다. 그 창고는 농가에 뭐라고? 제공되기 위해서 농가 주인이 만든 부속물입니다. 그걸 종물이라고 합니다. 주물과 종물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만일 이 주물을 갑이 노룻배 소유자가 을에게 매각합니다. 그러면 주물이 매매됐죠? 그럼 종물은 같이 갈까 안 갈까요? 그래서 법조문에 종물은 주물의 처벌에 따른다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 특약이 없으면 주물이 이전되면 뭐도 같이 간다? 종물도 갑니다. 그래서 농가 주택을 매각하면 광 창고도 같이 이전되는 게 원칙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걸 주물, 종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렇게 말해요. 다음에 과실,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거죠.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과실이라고 그러고 그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과실에는 다시 몇 개가 있다?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지 않습니까?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천연과실은 천년이니까 당연히 용법에 의해서 산출되는 거.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걸 법정과실 이렇게 말합니다. 용법에 따라 산출된다 했을 때 사과나무의 용도가 뭡니까? 사과죠. 그게 법정과실입니다. 되겠습니까? 젖소의 용도가 뭡니까? 그래서 우유가 천연과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각종 열매 그런 말 했죠. 곡물, 우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과실입니다. 천연과실입니다. 다음에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다니까 건물을 사용하면 건물 사용대가로 뭘 줍니까? 임대료 받죠? 그 임료가 대표적인 뭐라고? 법정과실입니다. 토지 사용대가로 받는 게 뭐라고? 집요. 그게 대표적인 뭐라고? 과실입니다. 그래서 천연과실은 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제가 항상 과실 그러면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된다? 임대료, 치료. 이게 대표적인 과실입니다. 임대료, 치료가 대표적인 과실입니다. 좀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돈 사용 대가로 주는 게 뭡니까? 금전 사용 대가로 주는 게 이자죠.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부동산의 경우는 임료, 치료 이런 것이고 돈 그러면 뭐라고? 이자입니다. 그래서 뭐 돈이 특별히 이자가 특별히 나오는 건 아니는데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과실 그러면 여러분 번개처럼 임대료, 치료, 이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과실입니다. 과실. 이게 과실입니다. 과실 수취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말들 하죠. 좋아. 얼마나 기억을 잘하는지 본다. 갑과 을 사이에 상가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게 상가입니다. 상가 한 달에 월세가 15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상가 월세는 언제부터 매수인게 될까요? 과실이 이게 지금 월세가 뭡니까? 과실. 그 과실은 언제부터 매수인이 수취하느냐? 24시가 되기 전에 강의했습니다. 어디에 강의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실기수 그러면 인도를 딱 나와야 돼요. 등기간입니다. 그래서 법조문에 인도 전 수취했던 과실은 매도인에게 기속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기준한다고? 인도시를 기준합니다. 시험에 늘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인도 전에는 여전히 누구한테? 매도인에게 기속됩니다. 인도한 이후에는 매수인. 그래서 이때 과실할 때 뭔지 알아야만이 뭐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과실 이걸 과실이라는 겁니다. 과실 수취권. 단 뭐가 붙었었습니까? 이제 단 매수인이 대금을 다 완납했을 때는 누구한테 있다고? 매수인에게 있다고. 24시 되기 전에 했다니까. 24시간 되기 전에. 응?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뭐 기억 못하면 2달 지나면 아무것도 몰라. 그런 거 아무리 쉬운 것도 그건 모릅니다. 한 적도 없는 것 같아 원래. 응? 어제도 노란 거를 했어. 노란 거 했어. 똑같아. 어제도 이렇게 껐어. 그걸 시험장 갈 때가 5번을 해드린다고. 그 중에 한 번만 좀 뭐라고? 기억하고 시험장에 가면 된다니까. 근데 그걸 기억을 못 한다니까. 지발 오늘 벌써 2번 했다. 네. 인도시를 기준합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과실과는 번개처럼 인도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이게 어떻게 시험 문제로 오느냐. 판례가 나오는가. 갑과 을 사이에 건물 매매 계약 하는데 제3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대금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수인 앞으로 해준 겁니다. 아직 대금 다 받았어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그럼 뭐만 해줬다는 겁니까? 등기만 해줬다는 겁니다. 이 한 달에 월세가 300 나옵니다. 이 월세는 갑이 가질까요? 을이 가질까요? 네? 지금 등기됐죠? 대금 완납 안 했죠? 그럼 아직 인도 안 했잖아. 그럼 인도 안 했으니까 여전히 가백이 있다고. 무슨 시간이라고? 등기하고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설사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됐다 할지라도 인도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다. 그게 우리 시험에 나온 거고 이게 판례라니까. 그때 이걸 써먹는 겁니다. 이거 인도시 이걸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실에 관한 겁니다. 자, 다음에 물건을 분류를 해봅니다. 물건을 분류할 때 그게 대체물, 불대체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물건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대체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물건이 갖고 있는 개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게 나와있죠? 그냥 같은 종류의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걸 대체물이라고 합니다. 대체물의 대표적인 게 뭐냐? 곡물 아니면 금전 그렇습니다. 곡물이 왜 대체물이냐 할 것 같으면 쌀 2가마 했으면 이 쌀 저 쌀 관계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 쌀 저 쌀 그냥 쌀 2가마라니까. 그럼 쌀 2가마는 우리나라에 있는 쌀 중에 그냥 2가마를 주면 되지. 특정한 쌀이 아니라니까. 그게 뭐라고? 대체물이에요. 금전도 내가 빌려간 돈을 다시 갚아줄 때 옛날에 빌린 돈 그대로 줘야 됩니까? 아니잖아. 그냥 가치가 같으면 되지. 그게 10,000원짜리든지 100,000원짜리든지 관계가 없이 줄 수 있다고. 그런 걸 뭐라고 한다? 대체물이라고 그래요. 물건이 성질 자체가 다른 거로 대체될 수 있는 거. 그런데 불대체물은 그 물건의 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거로 대체가 안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 이렇게? 골통품 아닙니까? 골통품은 다른 것으로 대체가 돼 안 돼? 안 되죠. 그 물건만으로 다른 거는 대체, 그걸 뭐라 그런다고? 불대체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골통품 관계없고 건물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럼 A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그냥 내 빚 거 줄게 이러면 돼 안 돼? 그거는 물건이 그렇게 대체가 안 된다니까. 그걸 불대체물을 그럽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헷갈린 게 이제 2번 특정물, 불특정물 이게 이제 또 문제됩니다. 이것은 물건의 개성이 문제가 아니고 객관적인 성질이 아니고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와 관계있다고? 당사자 의사와. 이거는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물건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정해지는 거. 이거는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물이란 말이 나오죠. 그럼 결국은 특정물도 대체물과 같이 다른 것으로 뭐 할 수 없다고? 대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종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착안해서 거래한 물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보십시오. 분명히 쌀은 제가 대체물이라 했죠. 대체물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 사이에 쌀을 매매하면서 이 쌀 한 대 주세요 라고 말하면 이제는 다른 쌀로 대체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당사자가, 이거는 객관적인 성질이 아니고 당사자 의사로서 결정한 겁니다. 물건이 성질이 아니고 뭐라고? 책상도 여러 수십 개의 책상인데 이 책상 그러면 다른 책상으로 바꿀 수 있어 없어요? 다른 거로 대체할 수 없죠? 그런 물건을 뭐라고? 특정물이라고 그래요. 이 특정물은 대체물, 불대체물하고는 관계없이 당사자가 왜에 따른다고? 주관적 의사에 따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을 특정물이라고 그래요. 물건의 성질과 관계없이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다른 거로 대체할 수 없는 걸 뭐라고? 불특정물. 특정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불특정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매매할 때 쌀 한 가마 그러면 무슨 매매입니까? 대체물 매매죠. 병김이 한 가마 그러면 뭐라고? 특정물 매매입니다. 이제는 다른 것으로는 대체가 안 되고 오로지 뭘 줘야 된다고? 병김이만 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것은 대체물은 대체물은 불특정물이고 불대체물은 특정물이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 대체물도 특정물이 될 수 있게 없게 있다니까. 당사자 의사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면 단순히 종류를 정해서 개성을 묻지 않고 거래하는 것은 불특정물인데 이 쌀 매매 거는 뭐라고? 특정물입니다. 쌀 한 가마 그러면 불특정물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특정물, 불특정물은 당사자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물건의 성질하고는 관계가 없이. 근데 이게 대체물도 지정하면 뭐로 된다고? 특정물이 됩니다. 이 쌀 그러면 그건 특정물이 되는 거죠. 이게 조금 첼치면 구별이 어렵습니다. 자, 이거는 객관적인 것이고 이거는 당사자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까지가 우리가 말하는 권리 객체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권리 객체에 관한 것은 주물, 종물 했을 때 종물은 주문의 처분에 따른다 하나 하고 다음에 과실은 법정 과실을 잘 중요해야 됩니다. 법정 과실은 임대료, 치료, 이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과실이란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뒤에 물건의 사용익도 과실에 준한다는 거고 나중에 나옵니다. 다음에 특정물, 불특정물 그렇습니다. 다음에 간단하게 하나 볼 것, 권리를 좀 봅니다. 뭐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학설이 많지만 법이 인정하는 권리 법력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권리는 법이 인정한 힘을 권리라고 합니다. 법이라는 건 누가 강제한다 했죠? 국가가. 그럼 국가가 공적으로 인정한 힘이 뭐라고? 권리입니다. 공적으로 인정하는 힘. 그래서 이걸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하는 힘 그렇게 말합니다. 예컨대 이 말입니다. 갑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럼 이 갑에게는 뭐가 있다? 소유권이라는 뭐가 있다고?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가 공적으로 이 사람에게 이 건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인정해 줍니다. 무슨 권리?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그 소유권이 있으면 이게 소유권이죠. 그럼 이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에 따라 여러 가지 내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뭐가 있다 했죠? 능력이 있다 했죠. 그걸 뭐랬냐면 권능이라고 합니다. 이 권리가 안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힘을 뭐라고 하고? 권능이라고 한다니까. 그 권리가 갖고 있는 개개의 법률상 힘을 뭐라고? 권능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떤 권능이 있느냐? 소유권에는 어떤 권능이 있냐면 그 소유물을 뭐 할 수 있고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뭐가 있다? 권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되겠습니까?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힘을 권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용리물권은 그 권능이 처분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용, 수익만 하는 권리지 않습니까? 되겠습니까?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처분할 권리는 있지만 사용, 수익할 권능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권리는 다 같은 권리지만 그 권리의 내용이 틀린다 이 말입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권능이라고 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권리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힘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권리와 권능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고 다시 권한입니다. 권한은 거기 나와 있듯이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할 수 있게 만드는 지위를 뭐라 그런다? 권한이라고 합니다. 지위 내지 뭐라고? 자격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하여 그 자에 대해서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 내지 지위, 이것을 권한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어요. 수권행위를 했다. 그럼 이 을에게는 뭐가 있다? 대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죠. 이거 권리입니까? 권리 아닙니까?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고 본인을 대신해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지위 내지 뭐라고? 자격이 불가합니다. 요거는 뭐라고? 권한입니다. 그래서 권리가 아니고 권자는 붙었지만 권리가 아니고 뭐라고? 권한입니다. 그런 지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지위? 내가 법률행위 함으로써 그 효과를 본인에게 기속시킬 수 있는 자격, 지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 우리가 말하는 권한이라는 것은 권리가 아니고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한다라고 말입니다. 다음에 권원이란 말이 있는데 어떤 법률적 또는 사실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 원인, 어떤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 원인을 권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굉장히 이제 보니까 오늘 하면서 그냥 아무렇게 하네. 자, 권원입니다. 그게 뭐 법률행위, 사실행위 되는데 줄여서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 원인을 뭐라고? 권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되면 그 동산 소유권은 누구한테 계속된다 했죠? 부동산 소유자에게 계속됩니다.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오래된 일이 아니고 한 3주밖에 안 됐어요. 부합이란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면서 부합할 때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될 때 부동산 소유자가 가져가고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면 주된 소유자,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합성물을 공유한다 이런 말 했다니까. 그러면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되면 그 동산은 누구한테? 부동산 소유자에게 기속된다. 단 뭐라냐면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경우는 부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것은 부합이 안 돼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이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수목을 식재했어요. 이 나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갑에게 있다고 그때도 했어. 똑같이 했습니다. 자, 오래된 날이 아니라니까 그때도 똑같이 노란 걸 했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그날도 했었어. 갑의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줬어요. 자, 지상권자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나무는 토지에 부합이 되게 안 되게? 안 돼. 왜 안 되게? 이 을은 토지에 수목을 부합시킬 정당한 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있다고? 지상권이네. 지금 이 을이 여기에 부속시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라니까. 이거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이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 원인을 뭐라고? 권한이라고 그런다니까. 이 사람의 권한은 뭐라고? 지상권이에요. 그래서 권한이 있게 했으니까 부합이 돼? 안 돼? 안 되고 누구 거로 남는다? 을 거로 남는 겁니다. 여기에 만일 임대를 해줬다. 임차권자가 수목을 식재했다. 임차권자도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니까 이거는 부합이 되게 안 되게? 정당한 권한에서 부속시켰잖아. 정당한 권한, 내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라니까. 이걸 권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권한이라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럼 권한을 다시 한번 보면 겁니다. 갑과 을 사이에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그럴 때 을이 목적물을 점유합니다. 이 점유가 있고 갑이 을과 토지 임대차를 계약해요. 그래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합니다. 자, 이 점유는 자주점유일까요? 타주점유일까요? 첫 번째 점유는 자주다, 타주다? 자주점유죠. 무슨 의사로 점유하면? 그렇죠. 소유 의사로 점유하는 것은 자주점유입니다. 이 을은 무슨 점유입니까?
타조점유죠. 소유여사가 없죠. 그러면 소유여사가 있는지 없는지, 즉 자조점유인지 타조점유인지는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릅니까?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합니까? 예?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니까. 그때 무슨 말이 나온다고? 권원의 성질에 따라 권원이 나온다니까.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면 이 을도 점유하고 병도 을도 점유하고 있죠. 둘 다 점유를 하잖아요. 이 을이 점유를 정당화시키기 전 원인이 뭡니까? 매매잖아. 매매했으니까 목적물을 뭐하고 있다? 점유한다니까. 매매 안 하면 남의 물건 점유하면 돼, 안 돼? 그럼 이 을이 점유하게 된 권원이 뭐라고? 매매예요. 그 매매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니까. 권원에 따라 평가한다니까. 그럼 우리가 일반인이 봤을 때 매매했을 때 매수인은 무슨 의사로 점유할까요? 소유의사로 점유하겠지, 매수인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슨 점유라 그런다고? 자조점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 을이 점유하게 된 권원이 뭡니까? 이 을이 점유를 하게 된 정당한 원인이 뭐라고? 임대차니까.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니까 정당한 점유라니까. 이 을의 행위, 점유하는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권원이 뭐냐고? 임대차니까. 그 임대차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임차인은 소유의사가 있어 없을까요? 이 을은 무슨 의사를 가진지 관계없다니까. 우리가 판단한다니까. 뭘 가지고? 권원을 가지고. 그럼 무슨 점유계? 그렇죠. 우리는 거기서 타조점유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권원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점유를 하거나 이 사람이 방해를 제거하거나 건물을 신축하거나 할 때 그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 원인을 뭐라 그런다고? 권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임차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권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 별로 안 어렵잖아. 지금 들으면 또 다 알아. 3일 뒤에 보면 또 헷갈려. 그걸 권원이라 그래. 집에서 한번 읽어봐야 된다, 안 읽어봐야 된다. 그 권원이란 말이 굉장히 나오는데 늘 괴롭습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자, 요게 일반적인 거 해당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거 조문 용어부터 보도록 합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시작합니다.